서울의 밤하늘은 별 하나 없이 어두웠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은 차가웠고 거리는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분주했죠. 그 중에서도 강남의 한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는 작은 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정적이 감돌고 있었어요. 윤서진은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45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가는 손가락으로 담배를 쥐는 모습조차 우아했어요. 그런 윤서진의 표정은 여느 때와 달리 창백했고 눈빛은 차가운 얼음처럼 냉정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윤서진은 담배를 비스듬히 들고 중얼거렸어요. 오늘 밤 그녀의 인생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긴 그 날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윤서진은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을 집어들었죠. 화면을 켜자 저장된 영상 하나가 보였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려다 마는 윤서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해야만 해. 깊은 한숨과 함께 재생 버튼을 누르자 영상 속에서는 한 남자와 여자가 침대 위에서 엉켜있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남자는 윤서진의 남편 강민혁이었고 여자는 시어머니 박화영이었어요. 윤서진의 눈에서는 분노와 혐오감이 번갈아 스쳐 지나갔죠. 그녀는 급하게 영상을 멈추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빠 나야. 내일이야. 모든 준비는 끝났어.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지. 전화를 끄는 윤서진은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밤 풍경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오직 냉정한 결단력만이 느껴졌죠. 내가 모든 걸 잃었던 그날처럼 당신들도 모든 걸 잃게 될 거예요. 더 철저하게, 더 고통스럽게. 윤서진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마침내 복수의 순간이 다가왔다는 해방감,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을 되갚아줄 수 있다는 냉혹한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은 정확히 1년 전이었어요. 그날도 윤서진은 평소와 같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재계 10위권 안에 드는 강남건설의 회장 부인이자 사실상 모든 대외 활동의 얼굴인 윤서진에게 자선 파티는 일상과도 같았죠. 서진 씨, 내일 열리는 자선 파티 준비는 다 됐나요? 박화영이 거실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68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박화영은 여전히 아름답고 위엄 있었어요. 매끈하게 뒤로 넘긴 머리와 언제나 완벽한 메이크업, 그리고 절대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까지. 그녀는 강남건설의 실질적인 소유주이자 윤서진의 시어머니였습니다. 네, 어머님.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내일 오전에 한 번 더 최종 점검할 예정이고요. 윤서진은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그녀는 첼리스트로서 화려한 경력을 뒤로하고 결혼한 지 18년째였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여전히 신임 며느리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 잘했어요. 그런데 민혁이는 아직 안 들어왔나요? 네, 오늘은 해외 투자자와의 미팅이 있다고 했어요. 아마 늦을 거라고. 윤서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화영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는 돌아섰습니다. 늘 그랬듯 그녀는 윤서진의 말에 크게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윤서진은 그런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8년 전 윤서진은 한국 클래식계에서 가장 촉망받는 첼리스트였어요. 해외 콩쿠르에서 수상한 경력도 있었고 독주의 티켓은 항상 매진되곤 했죠. 그런 그녀가 강민혁을 만난 것은 한자선 음악회에서였습니다. 첫눈에 반한 강민혁은 윤서진을 열렬히 쫓아다녔고 결국
그녀의 마음을 얻어냈어요. 당신의 음악을 사랑해요. 결혼 후에도 꼭 계속하길 바랍니다. 그때 강민혁의 말이 윤서진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결혼 후 윤서진은 점차 연주 활동을 줄여야 했고 마침내 완전히 포기해야 했죠. 시어머니 박화영은 강남건설 회장 부인이라는 역할에 맞는 품위와 헌신을 요구했고 그 기준에 첼리스트의 삶은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윤서진은 남편의 서재로 향했어요. 내일 파티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강민혁의 서재는 언제나 깔끔했습니다. 윤서진은 책상 위의 서류들을 살펴보다가 문득 눈에 띄는 것을 발견했어요. 바닥에 떨어진 작은 브로치였습니다. 이게 뭐지? 윤서진은 브로치를 집어들었어요. 그것은 분명 시어머니 박화영의 것이었습니다. 윤서진은 그 브로치를 수없이 봐왔죠. 시어머니가 특별한 날에만 꽂는 고인이 된 시아버지가 선물했다는 소중한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왜 남편의 서재에? 윤서진의 가슴 한구석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녀는 브로치를 주머니에 넣고 서재를 나왔어요.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 흐르는 이상한 기류를 느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나치게 가까운 스킨십, 단둘이 나누는 비밀스러운 대화, 그리고 윤서진이 다가가면 갑자기 멈추는 대화들. 그날 밤 윤서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시계는 이미 자정을 넘어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남편 강민혁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윤서진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불안한 예감이 그녀를 뒤덮었습니다. 시어머니께 여쭤볼까? 윤서진은 침대에서 일어나 가운을 걸치고 복도로 나왔어요. 그들의 집은 대저택이었고 시어머니는 별채에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윤서진이 별채로 향하는 길,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시어머니의 침실이었습니다. 윤서진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침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었지만 곧 윤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것은 신음소리였습니다. 윤서진은 몸이 굳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틈을 살짝 넓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되었죠. 남편 강민혁과 시어머니 박화영이 침대 위에서 엉켜 있었어요. 안 돼. 이럴 수 없어. 윤서진은 손으로 입을 막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많은 생각들이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었어요. 그녀는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그 장면을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죠. 이 악몽 같은 상황을 스스로에게 확인시키기 위한 증거가. 녹화를 마친 윤서진은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녀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윤서진은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죠. 그리고 그때서야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왜? 대체 왜? 그것은 단순한 배신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그것도 친모가 아닌 의부서머니와의 관계라니. 윤서진은 구역질이 날 것 같았어요. 그녀는 화장실로 뛰어가 토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아니야, 분명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윤서진은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그녀가 본 것은 너무나 명백했어요. 그녀는 침대로 돌아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문득 그녀의 머릿속에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게 처음이 아닐 수도 있어. 윤서진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관계가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만약 오래전부터 그런 관계였다면? 만약 그녀가 처음부터 이용당했던 것이라면? 확인해 봐야 해. 윤서진은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다시 보기로 했어요. 지난 18년간의 결혼 생활, 시어머니와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아들 강준영까지 모든 것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기로 한 거죠. 다음 날 아침 윤서진은 평소와 같은 표정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시어머니 박화영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남편 강민혁이 앉아 있었어요. 윤서진은 그들을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파티는 몇 시부터 시작인가요? 박화영이 물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단정했고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어젯밤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오후 6시부터예요, 어머님. 윤서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테이블 아래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완벽하게 통제됐어요. 그래요. 중요한 행사니 실수 없이 진행되도록 하세요. 박화영은 윤서진을 향해 짧게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강민혁을 향해 미소 지었어요. 민혁이 너는 오늘 일찍 들어올 수 있겠니? 네, 어머니. 오늘은 일찍 들어오겠습니다. 강민혁은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그의 말투와 눈빛은 어머니를 향한 것 치고는 지나치게 공손했습니다. 윤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지난 18년간 그녀가 못 봤던 것들이 이제는 너무나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윤서진은 자선 파티 준비를 위해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적지는 파티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동생 윤태준을 만나러 갔어요. 윤태준은 서울에서 손꼽히는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미친 개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승률이 높았고 특히 상속 관련 소송에서는 거의 지는 법이 없었어요. 그는 남들이 포기하는 증거까지 끝까지 파고드는 집요함으로 유명했죠. 누나, 얼굴이 안 좋네. 카페에서 만난 윤태준은 윤서진의 표정을 보고 즉시 눈치챘습니다. 윤서진은 동생 앞에서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어젯밤 녹화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윤태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그는 영상을 끝까지 본 후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이걸 언제 발견한 거야? 어젯밤이요. 남편 서재에서 시어머니의 브로치를 발견하고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윤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윤태준은 누나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진정해, 누나. 우린 이제부터 매우 조심해야 해.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야. 이건 음모라고 봐야 해. 윤태준의 말에 윤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이미 느끼고 있었어요. 이것이 단순한 육체관계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지금 바로 이혼하고 싶지만 아들 준영이가 걱정돼요. 윤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의 아들 강준영은 16살이었고 현재 미국 유학 중이었어요. 준영은 윤서진의 전부였습니다. 누나, 지금은 섣불리 움직이면 안 돼. 우리가 상대하는 건 박화영이야. 그녀는 대한민국 재계에서 손꼽히는 전략가라고. 먼저 움직이면 우리가 불리해져. 윤태준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는 박화영의 영향력과 전략적 사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은 평소와 같이 행동해.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리고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해. 우리가 승리하려면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 윤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이제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이용하고 배신한 두 사람에게 그들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게 하기로 한 거죠. 알겠어요, 오빠. 당신 말대로 할게요.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내 아들 준영이는 이 모든 상황에서 보호해 주세요. 윤태주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준영이는 내 조카니까.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윤서진은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완벽한 며느리와 아내 역할을 계속하면서 남편과 시어머니의 비밀을 파헤칠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윤태주는 법적 대응책을 준비하고 박화영의 과거를 조사하기로 했어요. 윤서진은 카페를 나서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을 되찾기 위한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났어요. 윤서진은 평소와 같이 행동하려 노력했지만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매일 아침 식탁에서 남편과 시어머니를 마주하고 그들의 거짓된 미소와 대화를 견뎌내는 것은 고문과도 같았어요. 하지만 윤서진은 강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두 사람의 미묘한 상호작용을 더 예민하게 관찰했고 그들이 나누는 비밀스러운 눈빛과 접촉을 모두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몰래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진은 남편의 휴대폰과 노트북을 확인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알아냈어요. 그녀는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또는 깊이 잠든 밤에 조용히 그의 전자기기를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것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강민혁은 조심스러웠고 중요한 대화는 휴대폰으로 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서진은 남편의 서재에서 작은 금고를 발견했어요. 그녀는 이전에도 그 금고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열어볼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그녀는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며칠 동안 관찰했고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금고 안에는 여러 문서들이 있었어요. 대부분은 회사 관련 서류였지만 그 중에는 특이한 서류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강민혁의 친모에 관한 문서들이었어요. 강민혁의 친모 한소연은 25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때 강민혁은 22살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이미 박화영과 재혼한 상태였어요. 강민혁의 아버지 역시 15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 박화영이 회사를 이어받았습니다. 윤서진은 한소연의 사망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공식적으로는 음주운전 사고였지만 몇 가지 의문스러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목격자가 없었고 한소연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지나치게 높았던 점 등이었죠. 이상해. 뭔가 이상해. 윤서진은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금고를 원래대로 돌려놓았어요. 그녀는 이 정보를 윤태준에게 전달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서진이 몰랐던 것은 그녀의 행동이 이미 시어머니 박화영의 눈에 띄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어요. 박화영은 며느리의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윤서진의 눈빛이 달라졌고 그녀의 행동에는 이전과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서진 씨, 요즘 건강은 어떤가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어느 날 아침 박화영이 윤서진에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괜찮습니다, 어머님.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윤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거짓 미소를 지을 때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래요? 하지만 정말 안색이 좋지 않아요. 우리 집 주치의 김 박사에게
한번 진찰받아 보는 게 어떨까요? 박화영의 제안은 겉으로는 배려로 들렸지만 윤서진은 그 속에 숨겨진 의도를 감지했습니다. 김 박사는 박화영의 오랜 주치의였고 그녀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들을 사람이었어요. 감사합니다만 제가 아는 의사가 있어서요. 거기서 진료받을게요. 윤서진은 부드럽게 거절했습니다. 박화영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어요. 그것은 순간이었지만 윤서진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윤서진은 남편 강민혁과 단둘이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박화영은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다며 외출했습니다. 서진아,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 무슨 일 있어? 강민혁이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묻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윤서진은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한때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 지금은 그녀의 가장 큰 배신자가 된 남자. 괜찮아요. 그냥 좀 잠을 못 자서 그래요. 윤서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남편 앞에서도 완벽한 가면을 쓸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걱정하시던데. 정말 괜찮은 거 맞아? 강민혁의 말에 윤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네, 정말 괜찮아요. 어머님께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윤서진은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대화 주제를 바꾸기 위해 물었습니다. 그런데 당신, 어머니 생신 선물은 준비했어요? 다음 주잖아요. 강민혁은 잠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아, 그렇지. 아직이야. 뭐가 좋을까? 작년에 준 브로치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요즘은 안 하시던데. 윤서진은 의도적으로 브로치 이야기를 꺼냈어요. 강민혁의 표정이 순간 경직되었습니다. 브로치? 아, 그거. 어머니가 분실하셨다고 하던데. 정말요? 어머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던 물건인데.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윤서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거짓말을 듣고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는 마음속으로 또 하나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식사 후 윤서진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윤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윤서진은 전화로 최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강민혁의 친모 한소연의 사망 기록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잘했어, 누나. 내가 한소연 씨의 사망 사고에 대해 더 조사해 볼게. 그리고 누나, 절대 김 박사한테 가지 마. 뭔가 꾸미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윤태준의 경고에 윤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조심할게요. 전화를 끊은 후 윤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이제 자신이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퇴할 수는 없었어요. 그녀는 진실을 밝히고 자신과 아들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서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그녀는 지하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고인이 된 시아버지의 서재였고 시어머니 박화영도 종종 사용하는 곳이었어요. 윤서진은 그곳에서 더 많은 단서를 찾길 바랐습니다. 서재는 조용했고 오래된 책 냄새가 가득했어요. 윤서진은 조심스럽게 서랍과 책장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떤 것을 찾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을 거라고 직감했어요. 1시간가량 찾아본 끝에 윤서진은 책장 뒤에 숨겨진 작은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몇 권 놓여 있었어요. 윤서진은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일기장들은 모두 시아버지의 것이었어요. 윤서진은 가장 최근의 일기장부터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죽기 몇 달 전까지 일기를 써왔어요. 그의 글씨는 점점 흐트러져 있었고 내용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내 아내가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민혁, 내 아들마저. 윤서진은 몇 페이지를 넘기며 읽었어요. 시아버지는 마지막 몇 달 동안 극심한 불안과 의심에 시달렸던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아내 박화영과 아들 강민혁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어요. 약이 이상하다. 매일 밤 마시는 약을 먹으면 머리가 흐려진다. 오늘은 마시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을 보았다. 윤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다음 페이지를 열었지만 그 이후의 내용은 없었어요. 마지막 기록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건 살인이야. 윤서진은 충격에 휩싸였어요. 그녀는 일기장을 사진으로 찍어두고 원래 자리에 조심스럽게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서재를 나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어요. 윤서진은 즉시 윤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라는 안내 메시지였어요. 윤서진은 불안해졌습니다. 동생이 전화기를 끄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때 그녀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박화영이 들어왔어요. 서진 씨, 우리 얘기 좀 할까요? 박화영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이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윤서진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어머님. 두 사람은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박화영은 차분히 윤서진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서진 씨, 솔직히 말해볼까요? 요즘 당신이 하는 행동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박화영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윤서진은 평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제가 어떤 행동을 했길래 그러세요, 어머님? 남의 물건을 뒤지는 행동이요. 민혁이의 서재,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지하 서재까지. 윤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몰래 서재를 뒤진 것을 누군가 봤다는 뜻이었어요. 오해이신 것 같아요, 어머님. 저는 그저 청소를 좀 하려고. 거짓말 그만해요, 서진 씨. 당신이 뭘 찾고 있는지 알아요. 하지만 그건 당신이 알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박화영의 목소리는 이제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윤서진은 더 이상 가장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어요. 그녀는 똑바로 시어머니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봤는지 아세요, 어머님? 당신과 민혁 씨가. 침실에서. 윤서진의 말에 박화영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가 다시 평온해졌어요. 그래서요? 그게 뭐가 문제죠? 박화영의 대답은 윤서진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녀는 부정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건 근친. 그건 비정상적이라고요? 서진 씨, 당신이 너무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어요. 민혁이는 내 친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관계는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깊고 복잡해요. 박화영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어떤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아버님도 죽이신 건가요? 윤서진의 질문에 박화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잊은 듯 했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 시아버님의 일기장을 봤어요. 마지막 기록들. 그분이 의심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죽이신 거죠? 윤서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박화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진 씨, 당신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내가 남편을 죽였다고?
그건 명백한 명예훼손이에요. 그렇다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각오는 되어 있으니까요. 윤서진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여자는 서로를 노려보았어요. 긴장감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진 씨, 정말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하고 있어요. 당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게요. 지금까지 본 것, 들은 것 모두 잊고 평소처럼 살아가요. 그러면 당신과 준영이에게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박화영의 말에 윤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어요. 저와 제 아들을 협박하시는 건가요? 협박이 아니라 현실적인 조언이에요. 당신이 이 일을 계속 파헤치면 누가 더 큰 피해를 볼지 생각해봐요. 당신은 이 집안에서 어떤 힘도 없어요. 반면 나는 박화영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윤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확인했어요. 윤태준이었습니다. 받아보세요. 아마 당신 동생일 텐데 그에게도 조언 좀 해주는 게 좋겠어요. 박화영은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윤서진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빠, 누나, 큰일 났어. 내가 한소연 씨의 사망사고를 조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 그런데 갑자기 의문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윤태준의 목소리는 다급했고 배경에서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무슨 일이야? 어디야? 누나 조심해. 박화영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사람이야. 한소연 씨의 사망은 명백한 살인이었어. 그리고 그 증거가 갑자기 전화가 끊겼습니다. 윤서진은 공포에 질려 휴대폰을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즉시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당신 동생은 그저 좀 바쁜 것 같네요. 박화영의 말에 윤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분노가 가득했어요. 당신, 오빠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만 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법이죠. 박화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윤서진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서진 씨? 여전히 나와 민혁을 상대로 싸울 건가요? 아니면 현명한 선택을 할 건가요? 윤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동생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항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실을 알았고 그것을 다시 묻어둘 수 없었어요.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님. 당신이 무슨 짓을 했든 결국 진실은 밝혀질 거예요. 윤서진의 단호한 말에 박화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당신의 선택이니 존중해드리죠.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당신이 감당해야 할 거예요. 박화영은 그렇게 말하고 거실을 나갔습니다. 윤서진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어요.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배신당한 아내가 아니라 악과 맞서 싸우는 전사가 되어야 했어요. 윤서진은 즉시 윤태준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비서는 윤태준이 아침에 급하게 나갔다고만 했습니다. 윤서진은 동생의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도 그의 소재를 알지 못했어요. 윤서진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차 안에 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곧 그녀는 눈물을 닦고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라도 싸워야 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할 일은 아들 준영이를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윤서진은 즉시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행히 준영이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준영아, 잘 들어. 지금 당장 학교를 떠나서 엄마가 예전에 얘기했던 안전한 장소로 가야 해. 윤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비상시를 대비해 아들에게 안전한 대피 장소를 알려두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그래?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 제발 엄마 말 듣고 빨리 움직여. 준영아, 엄마가 너무 사랑해.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살아남아야 해. 윤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영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알았어, 엄마. 그럴게. 하지만 엄마도 조심해.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엄마도 꼭 안전하게 있어야 해. 그래, 엄마도 조심할게. 사랑해, 아들. 전화를 끄는 윤서진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아들은 안전할 거예요. 그녀는 다음 행동을 계획해야 했습니다. 윤서진은 자신이 가진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의 불륜 영상, 시아버지의 일기장 사진들, 그리고 한소연의 사망 기록 등 이것들을 모두 안전한 곳에 백업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윤서진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그녀는 오래전부터 비상금을 모아왔고 남몰래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제 그 돈을 이용해 도망칠 수도 있었지만 윤서진은 달랐어요. 그녀는 도망치는 대신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윤서진은 차를 몰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그녀는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고 진술할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 표시가 없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윤서진 씨?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윤서진은 긴장했습니다. 네, 누구신가요? 저는 윤태준 변호사의 동료입니다. 지금 그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당신도 위험합니다. 즉시 다음 주소로 와주세요. 남자는 주소를 불러주었고 윤서진은 급하게 메모했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동생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차를 돌렸습니다. 주소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창고였어요. 윤서진이 창고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창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내부는 거의 비어 있었고 중앙에는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빠, 여기 있어? 윤서진이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갑자기 창고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윤서진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곳에는 두 명의 남자가 서 있었고 그 뒤로 강민혁이 서 있었습니다. 민혁 씨, 윤서진은 충격에 빠졌어요. 그녀는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안해, 서진아. 하지만 이건 모두 내 잘못이야.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어. 강민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빠는 어디 있어요? 오빠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윤서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강민혁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걱정 마. 태준이는 살아있어. 다만 지금은 좀 바쁘지. 그때 창고 구석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윤서진은 그 방향을 바라보았고 어둠 속에서 윤태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의자에 묶여 있었고 얼굴은 피투성이었어요. 오빠. 윤서진이 달려가려 했지만 두 남자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윤서진은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우리 모두 앉아서 이야기 좀 해볼까? 강민혁은 마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듯 말했습니다. 그는 윤서진을 의자에 앉히라고 지시했어요. 두 남자는 그녀를 강제로 의자에 앉혔고 밧줄로 묶기 시작했습니다. 민혁 씨, 정신 차려요. 당신은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윤서진은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강민혁은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어요. 범죄? 아니, 난 그저 내 가족을 지키고 있을 뿐이야. 너와 태준이가 위험한 거짓말을 퍼뜨리려 했잖아. 거짓말이 아니에요. 당신과 어머님이 불륜관계라는 건 사실이고 시아버님을 죽인 것도. 조용히 해. 강민혁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윤서진에게 다가와 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았어요. 넌 아무것도 몰라. 어머니와 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넌 그저 예쁜 인형이었어. 내 옆에서 웃고 사교 모임에 참석하고 완벽한 아내 역할을 하면 됐던 거야. 강민혁의 말에 윤서진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남편의 손을 피했어요. 당신은 정말 역겨워요. 당신 어머니에게 길들여진 꼭두각시. 그녀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군요. 심지어 자신의 아내를 해치는 것까지도. 강민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윤서진의 뺨을 세게 때렸어요. 윤서진의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진아. 윤태준이 절규했지만 그 역시 꼼짝할 수 없었어요. 강민혁은 윤서진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습니다. 넌 이제 끝이야. 어머니는 내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의료 기록을 만들어 두셨어. 내가 갑자기 실종되거나 자살하거나 사고를 당해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윤서진은 공포에 질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강했어요.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말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이미 안전한 곳에 있어요.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증거들은 즉시 경찰과 언론에 공개될 거예요. 강민혁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는 윤서진을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거짓말. 시험해 볼래요? 내가 지금 전화 한 통만 못 받으면 모든 것이 공개돼요. 당신과 시어머니의 불륜 영상, 시아버님의 일기장, 한소연 씨의 사망 기록. 모두 다. 윤서진의 말에 강민혁은 잠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때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박화영이 들어왔어요. 민혁아, 뭐하고 있는 거니? 이미 다 끝냈어야지. 박화영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윤서진을 내려다보았어요. 서진 씨, 정말 고집이 세네요. 하지만 이제 그만 끝내야겠어요. 어머니, 서진이가 증거를 숨겨뒀대요. 그리고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것들이 공개된대요. 강민혁이 불안하게 말했습니다. 박화영은 피식 웃었어요.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해? 서진 씨는 지금 시간을 벌려고 거짓말하는 거야. 하지만 만약이 없어, 민혁아. 이제 그만 끝내자. 박화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어요. 그리고 주사기를 꺼내 약물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약이에요, 서진 씨. 당신이 과다 복용한 신경안정제로 보일 거예요. 그리고 유서도 준비되어 있죠. 당신이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자살을 선택했다는. 박화영의 말에 윤서진은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꽁꽁 묶인 상태에서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제발, 하지 마세요. 윤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화영은 그녀에게 다가와 주사기를 들이대려 했어요. 그때 갑작스러운 소음이 창고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뭐지? 강민혁이 놀라서 창고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러나 문이 열리기도 전에 창고 여러 곳에서 동시에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연기가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경찰이다. 모두 움직이지 마. 여러 명의 경찰이 창고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총을 들고 있었어요.
강민혁과 두 남자는 즉시 붙잡혔고 박화영은 충격 속에서 주사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박화영이 분노했습니다. 그때 한 경찰이 윤서진에게 다가와 밧줄을 풀어주었어요. 괜찮으십니까? 윤서진 씨? 윤서진은 여전히 충격 상태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즉시 윤태준에게 달려갔어요. 오빠 괜찮아? 윤태준은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상처투성이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누나, 미안해. 내가 함정에 빠져서. 괜찮아, 오빠. 이제 다 끝났어. 윤서진은 동생을 꼭 안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경찰들은 박화영과 강민혁 그리고 두 남자를 체포했습니다. 박화영은 끝까지 저항했지만 결국은 수갑이 채워졌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아? 당장 풀어. 박화영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녀의 말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박화영 씨, 당신은 살인, 미수, 납치, 감금 등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경찰은 체포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윤서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마침내 악몽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경찰이? 윤서진이 물었어요. 윤태준은 약하게 웃었습니다. 나 비상 버튼을 눌렀어. 전화 통화 중에. 그리고 GPS 추적. 내 동료들이 경찰에 연락했을 거야. 윤태준의 설명에 윤서진은 안도했습니다. 그녀는 동생이 항상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구급대원들이 들어와 윤태준을 응급 처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진은 그 옆에서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향한 긴 여정의 시작이었죠.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윤서진은 텅 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세상이 그녀의 마음처럼 회색빛으로 물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창고 사건 이후 윤서진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어요. 의사들은 그녀가 신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정신적 트라우마가 심각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임신 초기였다는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이미 스트레스로 인해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서진아, 괜찮아? 병실 문이 열리고 윤태준이 들어왔어요. 그는 여전히 얼굴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상태는 많이 호전되어 보였습니다. 오빠. 윤서진은 약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윤태준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움직이지 마. 의사 선생님이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윤태준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어요. 아이는 어때? 윤서진의 질문에 윤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누나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윤서진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 아이, 내 소중한 아이. 윤서진은 배를 감싸 안으며 흐느꼈습니다. 그녀는 이 아이의 존재를 최근에 알게 되었고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남편에게도. 하지만 이제 그 아이는 영원히 그녀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누나 미안해. 내가 더 일찍 도움을 주었어야 했는데. 윤태준도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그는 자신이 누나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잘못이 아니야. 이건 모두 그들의 잘못이야. 윤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의 눈에는 이제 슬픔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분노, 복수심, 그리고 결연한 의지. 그들은 어떻게 됐어? 윤서진이 물었어요. 윤태주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강민혁과 박화영은 현재 구치소에 있어. 납치, 감금,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됐어. 하지만 그들의 변호인단이 엄청나. 최고의 변호사들을 모두 고용했고 이미 여러 증거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게다가 박화영의 인맥은 상상 이상으로 넓어. 판사, 검사, 경찰 고위층까지. 윤태준의 말에 윤서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예상했어요. 박화영의 권력은 단순히 재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 누나. 우리가 가진 증거는 확실해. 불륜 영상, 시아버님의 일기장, 그리고 창고에서의 납치 현장까지. 게다가 내가 한소연 씨의 사망사고에 대한 새로운 증거도 발견했어. 윤태주는 희망을 잃지 않으려 했어요. 그는 누나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어떤 증거? 한소연 씨의 차를 점검했던 정비사를 찾아냈어. 그는 사고 전날 그녀의 차를 점검했는데 브레이크 라인이 의도적으로 손상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했대. 하지만 그가 경찰에 신고하기도 전에 박화영 측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입막음을 했어. 돈으로. 윤태준의 말에 윤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박화영이 한소연을 살해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그 정비사가 지금 증언해 줄 수 있어? 그 사람은 얼마 전에 사망했어. 공식적으로는 자살이지만 타이밍을 보면 의심스러워. 내가 그를 찾아가려던 직전에 벌어진 일이야. 윤서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박화영은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사람들을 해치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 정비사가 남긴 기록이 있어. 그는 자신의 발견을 개인 일기에 적어두었고 그것을 비밀 장소에 보관했어. 그의 아들이 최근에 그것을 발견하고 나에게 가져왔어. 윤태준의 말에 윤서진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오빠 고마워. 정말 고마워. 윤서진은 윤태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비록 아이를 잃었지만 이제 더 큰 목표가 생겼어요. 그것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준영이는 어때? 안전해? 윤서진이 물었어요. 그녀의 가장 큰 걱정은 아들이었습니다. 걱정 마. 준영이는 지금 내 친구 집에 숨어 있어. 미국에서 한국으로 몰래 입국했어. 아무도 그의 소재를 모르니까 안전해. 윤태준의 말에 윤서진은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아들은 안전했어요. 그런데 준영이가 모든 사실을 알고 싶어 해. 아버지와 할머니에 대한 진실을. 윤태준의 말에 윤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이 끔찍한 진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진실을 알려줘야 해. 준영이는 이제 더 이상 아이가 아니야. 그리고 그는 알 권리가 있어. 윤서진은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비록 그것이 아들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해도 거짓말보다는 나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 누나 말이 맞아. 내가 준영이를 데려올게. 오늘 저녁에. 윤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누나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어요. 푹 쉬어, 누나. 우리는 반드시 이길 거야. 윤태준이 병실을 나간 후 윤서진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제 더 이상 흐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 아이를 빼앗아간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어. 윤서진은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결연한 의지만이 가득했어요. 그날 저녁 준영이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16살의 소녀는 이미 키가 크고 듬직했지만 지금은 어린아이처럼 불안해 보였어요. 엄마. 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윤서진은 눈물을 참으며 아들을 향해 팔을 벌렸어요. 준영아, 이리 와. 준영이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꼭 안겼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삼촌이 아빠와 할머니가 나쁜 짓을 했다고. 그리고 엄마가 다쳤다고. 준영이의 목소리는 혼란스러웠어요. 윤서진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준영아, 엄마가 모든 걸 설명해 줄게. 하지만 이건 너에게 큰 충격이 될 수 있어. 준비됐니? 윤서진은 진지하게 물었어요. 준영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진실을 알고 싶어요. 윤서진은 깊은 숨을 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처음 남편과 시어머니의 불륜을 발견한 순간부터 시아버지의 의문의 죽음, 그리고 강민혁의 친모 한소연의 살해 의혹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준영이는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아기를 가졌었어. 내 동생이 될 아기였는데 이번 일로 엄마가 아기를 잃었어. 윤서진의 말에 준영이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빠가, 할머니가. 준영이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서진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준영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하지만 엄마, 그들은 내 가족이잖아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준영이의 말에 윤서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겪고 있는 배신감과 혼란을 이해했어요. 준영아, 사람은 때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너의 감정이 거짓이었던 건 아니야. 내가 그들을 사랑했던 마음은 진실이었어. 윤서진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준영이가 물었습니다. 윤서진은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우리는 진실을 밝힐 거야. 그들이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엄마, 난 엄마 편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편에 설게요. 준영이의 말에 윤서진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꼭 안았어요. 고마워, 준영아. 엄마는 내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 그들의 대화는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중단되었습니다. 윤태준이 들어왔어요. 미안, 방해했니?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 윤태준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윤서진은 즉시 알아차렸어요.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무슨 일이야, 오빠? 박화영이 보석으로 풀려났어. 윤태준의 말에 윤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준영이도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녀는 살인 미수로 기소됐잖아요. 윤서진이 분노했습니다. 윤태준은 무거운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그녀의 변호인단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보석을 신청했고 판사가 허가했어. 게다가 그녀는 이미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어. 너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어. 윤태준은 태블릿을 꺼내 뉴스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박화영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며느리의 정신건강 문제를 걱정해왔습니다. 서진이는 종종 현실과 망상을 구분하지 못했고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는 등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녀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윤서진은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주먹을 꽉 쥐었어요. 거짓말. 모두 거짓말이야. 엄마, 진정해요. 혈압 올라가요. 준영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윤서진은 깊은 숨을 내쉬며 침착함을 되찾으려 노력했어요. 오빠,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해. 내가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어.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를 공개할 거야. 윤태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누나와 조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분명 방해할 거야. 박화영의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 윤서진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윤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강력한 지원이 필요해. 내가 몇몇 언론사와 접촉했어. 특히 박화영과 적대 관계에 있는 언론사들. 그들은 이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어. 윤태준의 계획은 합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서진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오빠,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윤서진의 질문에 윤태준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기 마련이야. 우리는 그저 끝까지 싸울 뿐이야. 그의 말에 윤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투사였고 정의의 수호자였습니다. 준영아,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윤서진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준영이는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든지 말해요, 엄마. 너는 이곳을 떠나야 해. 삼촌 친구의 집이 안전하다고 했지? 그곳으로 돌아가. 엄마가 이 일을 끝낼 때까지. 윤서진의 말에 준영이는 반박했어요. 안 돼요. 난 엄마 곁에 있을 거예요. 엄마를 혼자 둘 수 없어요. 준영아, 엄마 말 들어. 지금 내가 가장 위험해. 박화영은 너를 이용해 엄마를 해치려 할 수도 있어. 윤서진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어요. 하지만 엄마, 준영아, 삼촌 말 들어. 내 안전이 지금 가장 중요해. 윤태준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준영이는 잠시 고민하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하지만 엄마 약속해요. 위험해지면 바로 저한테 알려주세요. 약속할게, 아들. 윤서진은 아들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했어요. 윤태주는 준영이를 데리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윤서진은 다시 혼자 남겨졌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그쳤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다. 윤서진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자신만의 빛을 찾아 나서는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서진은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의사들은 그녀가 더 쉬어야 한다고 했지만 윤서진은 완강했어요. 그녀는 이제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누나? 윤태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는 누나를 병원 밖으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오빠. 이제 내가 할 일이 있어. 윤서진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어요. 그것은 더 이상 상처받은 여인의 눈빛이 아니라 결연한 투사의 눈빛이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오자 카메라 플래시가 그녀를 향해 터졌어요. 기자들이 몰려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윤서진 씨,
박화영 회장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습니까? 남편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질문들이 빗발쳤습니다. 윤서진은 윤태준의 도움으로 차에 올라탔어요. 그녀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조금만 참아, 누나. 내일 기자회견에서 모든 것을 밝힐 거야. 윤태준이 차를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윤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빠, 나 좀 어디 데려다 줄래? 어디? 내 옛 아파트. 결혼 전에 살던 곳. 윤태준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그 아파트는 윤서진이 결혼 후에도 계속 유지해온 공간이었어요. 그녀만의 안식처였죠. 그래, 가자. 차는 서울 시내를 가로질러 윤서진의 옛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강남과는 다른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해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지만 깨끗하게 유지된 공간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여기서 뭘 하려고, 누나? 윤태준이 물었어요. 윤서진은 안으로 걸어 들어가며 대답했습니다. 첼로를 가지러 왔어. 윤서진은 거실 한켠에 있는 커다란 첼로 케이스로 다가갔어요.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첼로는 그녀의 과거, 그리고 그녀가 포기했던 모든 것을 상징했어요. 정말 오랜만이네. 윤서진은 케이스를 열고 첼로를 꺼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현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녀의 몸은 여전히 첼로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연주해 볼래? 윤태준이 물었어요. 윤서진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첼로를 바르게 자세로 들고 활을 현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바흐의 첼로 모음곡이 아파트를 가득 채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윤서진의 손가락은 자유롭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모든 감정을 음악에 담았습니다. 슬픔, 분노, 그리고 희망까지. 연주가 끝나자 윤태준은 박수를 쳤어요. 그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름답구나, 누나. 윤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첼로를 다시 케이스에 넣었어요. 이제 이걸 다시 시작할 시간이야. 내가 포기했던 모든 것을 되찾을 거야. 윤서진의 말에 윤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누나의 결심을 존중했어요. 그럼 내일 기자회견 준비를 하자.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해. 두 사람은 기자회견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윤태준은 법적인 측면을 담당했고 윤서진은 자신의 증언을 정리했어요. 그들은 밤늦게까지 작업했고 마침내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좀 쉬어, 누나. 내일은 중요한 날이야. 윤태준이 말했어요. 윤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맴돌았어요. 특히 그녀가 잃은 아이에 대한 생각이. 미안해, 우리 아기.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윤서진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그 상실감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슬픔은 이제 그녀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서진은 일찍 일어났어요. 그녀는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한 후 기자회견을 위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어요. 화장은 최소한으로 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녀의 결연한 표정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준비됐어, 누나? 윤태준이 물었어요. 그 역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네, 오빠.
모든 준비가 됐어. 윤서진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녀는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결과가 어떻든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타고 기자회견장으로 향했어요. 그곳은 서울 중심부의 한 호텔이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이미 모여 있었고 카메라와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윤서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였어요.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작하자, 오빠. 윤서진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녀와 윤태주는 함께 기자회견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언론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윤서진이 등장하자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어요. 그녀는 흔들림 없이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윤태준이 그녀의 옆에 섰어요. 안녕하십니까? 윤서진입니다. 윤서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준비한 원고를 보지 않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늘 제가 겪은 일 그리고 제가 발견한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정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살인, 배신, 그리고 은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윤서진은 개의치 않고 계속했어요. 약 한 달 전 저는 남편 강민혁과 시어머니 박화영의 불륜 관계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관계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기자들은 충격에 휩싸인 듯 했습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발견은 그 이후였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했고 그 안에는 시아버지가 죽기 전 박화영과 강민혁의 이상한 행동에 대한 의심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자신의 약이 이상하다고 느꼈고 그 후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윤서진은 증거 사진들을 스크린에 보여주었어요. 시아버지의 일기장 페이지들이 크게 확대되어 보였습니다. 또한 강민혁의 친모인 한소연 씨의 사망사고에 대한 새로운 증거도 발견했습니다. 한소연 씨는 25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당시 그녀의 차를 점검했던 정비사의 기록에 따르면 브레이크 라인이 의도적으로 훼손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윤서진은 정비사의 일기 사진도 공개했어요. 기자들은 앞다투어 사진을 찍고 메모를 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저는 박화영과 강민혁에 의해 납치되었고 살해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제 뱃속의 아이를 잃었습니다. 윤서진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그녀는 곧 침착함을 되찾았어요. 기자회견장에는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적 비극이 아니라 대한민국 재계의 정상에 있는 인물들의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이용해 법을 피해왔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윤서진은 마지막으로 자신과 윤태준이 창고에서 납치되었을 때의 증거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그녀와 윤태준의 상처 입은 모습, 그리고 창고에서의 현장 사진들이었습니다. 저는 경찰과 검찰에 공정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모든 시민들에게 진실을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서진의 발표가 끝나자 기자들은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어요. 윤태준이 앞으로 나서서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한 분씩 질문해 주세요. 먼저 앞쪽의 기자님. 윤서진 씨, 이런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특히 살인 혐의에 대해서요. 윤서진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모든 증거는 이미 경찰에 제출되었고 현재 수사 중입니다.
오늘 공개한 것은 일부에 불과해요. 다른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박화영 회장 측에서는 윤서진 씨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윤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저는 정신과 의사의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정상이에요. 박화영 씨의 주장은 저를 불신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일 뿐입니다. 기자회견은 1시간가량 계속되었어요. 윤서진은 모든 질문에 침착하게 대답했고 윤태주는 법적인 측면에서 보조했습니다. 마침내 기자회견이 끝나고 두 사람은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잘했어, 누나. 정말 대단했어. 윤태준이 윤서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윤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오빠.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윤서진의 예상대로 기자회견이 끝난 지 몇 시간 후 박화영 측에서 반박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윤서진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고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어요. 예상대로야. 윤태준이 뉴스를 보며 말했습니다. 윤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도 이미 대비하고 있잖아. 그들이 어떤 수를 써도 이번에는 진실이 이길 거야. 두 사람은 계속해서 전략을 세웠습니다. 윤태준은 법적 대응을 준비했고 윤서진은 추가 증언자들을 찾아 나섰어요. 특히 시아버지의 마지막을 지켜본 간호사와 가정부들을 접촉했습니다. 그러나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많은 증인들이 이미 박화영의 영향력 아래 있었고 증언을 거부하거나 거짓 증언을 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박화영은 언론을 통해 적극적인 이미지 세탁을 시도했어요. 그녀는 오해를 받는 시어머니로서 동정을 얻으려 했습니다. 오빠, 이대로는 안 돼. 우리가 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해. 윤서진이 초조하게 말했어요. 윤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누나. 사실 내가 한 가지 계획이 있어. 윤태주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어떤 계획? 박화영의 비서를 접촉했어. 오랫동안 그녀 곁에서 일해온 사람이야.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거야. 윤태준의 말에 윤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도박이었어요. 그 사람이 우리를 도와줄까? 아직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그도 박화영의 범죄를 알고 있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을 거야. 윤태준의 말에 윤서진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만약 박화영의 비서가 그들 편에 선다면 그것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었어요. 언제 만날 수 있어? 오늘 밤. 그가 비밀리에 만나자고 했어. 윤서진은 긴장했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윤태준과 함께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그곳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카페였습니다. 두 사람이 카페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거의 비어 있었어요. 한 남자가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김 비서님? 윤태준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 변호사군요. 그리고 이분이 네, 제 누나 윤서진입니다.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 비서는 주변을 살피며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여기 온 것은 큰 위험을 감수한 겁니다. 박 회장님은 눈과 귀가 많아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비서님. 윤서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김 비서는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윤서진 씨, 당신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들 모두 사실입니까? 네, 모두 사실입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윤서진의 진지한 대답에 김 비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님과 강 사장님의 관계를, 그리고 한소연 여사의 죽음에 대해서도. 김 비서의 말에 윤서진과 윤태주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은 증언을 기대했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확인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증언해 주실 수 있습니까? 법정에서? 윤태준이 물었어요. 김 비서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윤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질 것 같은 희망이 보였어요. 김 비서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용기가 많은 것을 바꿀 거예요. 세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김 비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고, 특히 박화영의 비밀 계좌와 한소연 사망 당시의 상황에 대해 중요한 증언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대화가 끝나갈 무렵 김 비서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박 회장님은 이미 당신들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특히 윤서진 씨를 노리고 있습니다. 윤서진은 몸이 굳어졌어요. 그녀는 이미 그런 가능성을 예상했지만 직접 확인하니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어떤 계획인가요?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하지만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음식과 약물에 주의하세요. 박 회장님은 그런 방식을 선호합니다. 김 비서의 경고에 윤서진과 윤태주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법적 싸움을 넘어 생존을 위한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해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 비서님. 세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윤서진과 윤태주는 긴장된 마음으로 차를 타고 돌아왔어요. 오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윤서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윤태주는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해. 그들이 우리를 해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해. 윤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후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은 목숨을 건 싸움이었고 그녀는 끝까지 싸울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오빠. 끝까지 가자.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윤서진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전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 비서와의 만남 이후 윤서진과 윤태주는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김 비서의 증언을 바탕으로 추가 증거를 수집했고 검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또한 그들은 언론을 통해 계속해서 진실을 알리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대중의 반응은 점차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윤서진을 바라보았지만 점차 그녀의 진정성과 용기에 감동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아이를 잃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어요. 누나, 여론이 우리 편으로 기울고 있어. 윤태준이 신문 기사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윤서진은 미소 지었어요. 그래도 아직 갈 길이 멀어, 오빠. 박화영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거야. 윤서진의 예상대로 박화영은 강력하게 반격해왔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기자회견을 열어 윤서진의 주장을 모두 부인했고 의사들을 동원해 윤서진의 정신 상태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어요. 또한 그녀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수사를 방해하려 했습니다. 윤서진의 고소장은 검찰 내부에서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돼요. 윤서진이 거실을 서성이며 말했습니다. 아파트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죠. 박화영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수사를 방해하고 있어요.
우리는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해요. 윤태주는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누나 말이 맞아.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야. 법적인 절차는 시간이 걸리고. 그때 윤태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는 번호였어요. 윤태준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윤 변호사님?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박화영 회장의 전 비서 이지연입니다. 윤태준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김 비서님과 함께 일하셨던. 네, 맞아요. 김정훈 비서님이 어젯밤에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윤태준과 윤서진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 비서는 그들의 중요한 증인이었어요. 사고라고요? 어떤? 윤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음주 후 추락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사고가 아니라고 확신해요. 김 비서님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거든요. 이지연의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지연 씨, 지금 안전한 곳에 계신가요? 윤태준이 긴급하게 물었어요. 네, 당분간은요. 하지만 저도 곧 위험해질 거예요. 박 회장이 모든 직원들을 감시하고 있어요. 제가 연락한 것을 알면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비밀리에 만날 장소를 정했습니다. 윤태준이 전화를 끊자 윤서진은 창백한 얼굴로 물었어요. 오빠, 김 비서님이 정말 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윤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분명 박화영이 그를 제거한 거야. 우리와 만난 것을 알았을 테니까. 윤서진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죄책감이 서려 있었어요. 우리 때문에. 누나, 자책하지 마.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야. 이건 모두 박화영의 악행이야. 윤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욱 조심해야 해. 우리 모두가 위험해. 다음 날 윤서진과 윤태준은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찻집이었어요. 두 사람은 최대한 주의하며 미행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찻집에 들어서자 구석자리에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지연 씨? 윤태준이 조용히 물었어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으세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세 사람은 조용히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지연은 박화영의 비서실에서 5년간 일했고 많은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김 비서님은 저에게 USB를 맡기셨어요. 이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안에는 박화영 회장의 비밀 계좌 내역, 강민혁 사장과의 관계 증거, 그리고 한소연 여사 사망 당시의 기록이 들어 있어요. 윤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인가요? 이지연은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내 테이블 아래로 건넸어요. 김 비서님은 언제나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준비하셨어요. 그분은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끼셨어요. 특히 한소연 여사의 죽음에 대해서. 김 비서님이 한소연 여사의 사망에 관여했나요? 윤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직접적으로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분은 알고 있었죠. 박화영 회장이 한소연 여사의 차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것을. 그리고 그 증거가 이 USB에 있어요. 윤서진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은 것이었어요. 이지연 씨,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도 이제 위험할 거예요. 우리가 안전한 곳으로 모셔드릴게요. 이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이미 해외로 떠날 준비를 마쳤어요. 비행기가 3시간 후에 출발해요.
다만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진실을 꼭 밝혀주세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박화영 때문에 고통받았어요. 이제는 그녀가 대가를 치를 때예요. 세 사람은 짧게 작별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윤서진과 윤태주는 즉시 사무실로 돌아와 USB의 내용을 확인했어요. 이건 믿을 수 없어. 윤태준이 파일들을 열어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건 정말 폭탄급 증거야. USB에는 박화영이 한소연의 차량 사고를 계획한 녹음 파일, 시아버지의 약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이메일, 그리고 강민혁과의 오랜 불륜 관계를 증명하는 사진과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또한 박화영의 비자금 계좌와 검찰, 경찰 고위층에게 뇌물을 준 기록까지 있었습니다. 오빠, 이 증거들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윤서진이 희망을 품고 물었어요. 윤태주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충분해, 누나. 이제 우리는 진실을 밝힐 수 있어. 그들은 즉시 증거를 백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검사에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주요 언론사들에도 일부 자료를 제공했어요. 그들은 이번에는 박화영이 막을 수 없도록 여러 경로로 정보를 퍼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은 재계 거물 박화영 회장의 충격적인 범죄 의혹이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새로운 증거와 증언을 보도했고 검찰은 마침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어요. 박화영은 필사적으로 상황을 통제하려 했지만 이미 너무 많은 정보가 공개된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오랜 동료들과 정계 인사들도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윤서진이 TV 뉴스를 보며 물었습니다. 박화영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어. 윤태준이 전화를 끊으며 말했어요. 강민혁도 마찬가지고 두 사람 모두 살인교사, 증거인멸, 뇌물공여 등 심각한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야. 윤서진의 눈에는 안도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 오고 있었어요. 근데 누나, 이상한 점이 있어. 윤태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화영이 쉽게 체포되지 않고 있어. 그녀가 어디 숨어 있는지 아무도 모른대. 윤서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가 도망친 건가요? 아마도. 하지만 국내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 출국 기록이 없거든. 그날 밤 윤서진은 홀로 아파트에 남았습니다. 윤태주는 검찰과의 긴급회의 때문에 나갔어요. 윤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진실이 밝혀져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박화영이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윤서진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었어요. 여보세요? 윤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진 씨, 오랜만이네요. 박화영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윤서진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직도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는군요. 감동적이네요. 박화영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묻어 있었어요. 당신이 내 인생을 망쳐놓았어요. 서진 씨. 내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당신이 자초한 일이에요. 윤서진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당신은 살인자예요. 한소연 여사와 시아버님, 그리고 제 아이까지. 그러니까 이건 복수군요? 박화영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았으니 당신도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겠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예요. 윤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해요. 그래요?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서진 씨.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어요. 하지만 나도 당신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을 수 있어요. 윤서진의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준영이는 정말 귀여운 아이죠?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최근에 한국에 돌아왔다고 들었어요. 당신 동생 친구 집에 숨어 있다면서요? 윤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준영이를 건드리지 마세요. 이미 늦었어요, 서진 씨. 우리는 지금 준영이와 함께 있어요. 민혁이도 여기 있고요. 우리 가족의 마지막 모임이랄까요? 윤서진은 공포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준영이에게 손대지 마세요. 제발. 당신이 우리 가족을 파괴했듯이 나도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파괴할 거예요. 서로 비슷하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윤서진은 즉시 준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녀는 윤태준에게도 연락했지만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윤서진은 공포와 절망에 휩싸였어요. 그녀는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그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박화영이 보낸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묶인 채 의자에 앉아있는 준영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강민혁이 서 있었어요. 주소를 보냈어요. 1시간 안에 혼자 오세요. 경찰에 연락하면 준영이는 죽을 거예요. 메시지와 함께 주소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한 후 결단을 내렸어요. 그녀는 경찰이나 윤태준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주소지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창고였어요. 창고에 도착한 윤서진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어두웠지만 중앙에 불빛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준영이가 의자에 묶인 채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강민혁과 박화영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준영이가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어요. 준영아. 윤서진이 달려가려 했지만 강민혁이 그녀를 막았습니다. 거기 서요, 서진아. 강민혁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왔군요, 서진 씨. 박화영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초췌해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우리 가족의 마지막 모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영이를 풀어주세요. 그는 이 일과 관계없어요. 윤서진이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박화영은 웃었어요. 관계없다고요? 아니에요. 그는 이 모든 것의 중심이에요. 우리 가족의 핏줄이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윤서진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서진 씨,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박화영이 한숨을 쉬었어요. 준영이는 당신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는 내 아들이에요. 윤서진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사실이에요, 서진아. 강민혁이 말했습니다. 준영이는 내가 당신과 결혼하기 전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야. 우리는 당신이 준영이를 키우게 했을 뿐이야. 거짓말이야. 윤서진이 소리쳤습니다. 준영이는 제 아들이에요. 유전자 검사를 해보세요. 박화영이 차갑게 말했어요. 준영이의 DNA는 민혁이와 내 것과 일치할 거예요. 당신은 그저 대리모였을 뿐이에요. 서진 씨. 윤서진은 준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준영이의 눈에는 공포와 혼란이 가득했어요. 그는 이 대화를 듣고 충격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준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거짓말이야, 준영아. 너는 내 아들이야. 윤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박화영을 노려보았어요.
당신이 뭐라고 해도 준영이는 제 아들이에요. 제가 키웠고 제가 사랑했어요. 감동적이네요. 박화영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 끝내야겠어요. 우리 가족의 비극적인 결말을. 박화영은 천천히 강민혁에게서 총을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윤서진에게 겨눴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강민혁이 당황해했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그냥 협박만 하기로 했잖아요. 민혁아, 넌 항상 우유부단했어. 박화영이 차갑게 말했어요. 이 여자가 우리 가족을 완전히 파괴했어. 그녀는 죽어 마땅해. 안 돼요, 어머니. 강민혁이 박화영의 팔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윤서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준영이에게 달려가 그를 풀어주려 했어요. 하지만 그때 총성이 울렸습니다. 윤서진은 얼어붙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강민혁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그의 가슴에서는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박화영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민혁아. 박화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들을 쏜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윤서진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준영이의 묶인 끈을 풀었습니다. 준영아, 어서 밖으로 나가. 하지만 엄마. 어서. 윤서진이 준영이를 밀었어요. 준영이는 마지못해 창고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박화영은 정신을 차리고 윤서진에게 총을 겨눴어요. 이건 모두 당신 때문이에요. 내 아들이. 민혁이가. 당신이 쏜 거예요, 박화영. 윤서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아들을 쐈어요. 그게 당신의 사랑이에요? 집착이지 사랑이 아니에요. 닥쳐요. 박화영이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당신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어요. 내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당신이 스스로 망가뜨린 거예요. 윤서진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당신은 욕망과 집착에 사로잡혀 모든 것을 파괴했어요. 한소연 여사, 시아버님, 그리고 이제는 민혁 씨까지. 박화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가까이 오지 마요. 이제 그만해요, 박화영. 윤서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의 비극은 없어야 해요. 총을 내려놓고 자수하세요. 절대로. 박화영이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다시 총을 겨눴어요. 당신이 먼저 죽어야 해. 총성이 다시 울렸습니다. 윤서진은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고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준영이가 그녀 앞에 서 있었어요. 그는 윤서진을 보호하기 위해 돌아와 그녀 앞을 막아선 것이었습니다. 준영이의 어깨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준영아. 윤서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쓰러지는 준영이를 붙잡았어요. 엄마. 준영이가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나는 엄마를 지키고 싶었어요. 윤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돌아온 거야? 내가 나가라고 했잖아. 엄마를 혼자 둘 수 없었어요. 준영이의 목소리가 약해졌어요. 박화영은 충격에 빠진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자를 쏜 것입니다. 총이 그녀의 손에서 떨어졌어요. 준영아. 안 돼. 그때 창고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 앞에는 윤태준이 서 있었어요. 누나. 윤태준이 달려왔습니다. 그는 준영이의 상태를 보고 즉시 구급대원들을 불렀어요. 경찰들은 박화영을 체포했고 의료진은 준영이와 강민혁을 응급 처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진은 준영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괜찮을 거야, 준영아. 엄마가 여기 있어. 절대 널 떠나지 않을게. 윤서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준영이는 약하게 미소 지었어요. 엄마, 내가 누구의 아들이든 상관없어요. 엄마는 항상 내 엄마예요. 윤서진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그녀는 준영이의 말이 진심임을 알았어요. 혈연이 무엇이든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몇 주 후 병원 병실에서 준영이는 회복 중이었습니다. 그의 상처는 심각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윤서진은 매일 병실을 지키며 아들을 간호했습니다. 엄마, 유전자 검사 결과 나왔어요? 준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윤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나왔어. 그래서 진실은 뭐예요? 윤서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박화영의 말이 사실이었어, 준영아. 유전적으로는 너는 강민혁과 박화영의 아들이야. 준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잊었어요. 하지만 준영아, 나에게 너는 항상 내 아들이야. 윤서진이 준영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너를 낳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내가 너를 키웠고 내가 너를 사랑했어. 그 누구도 그것을 바꿀 수 없어. 준영이는 윤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 나도 같은 마음이에요. 엄마는 항상 내 엄마예요. 그 누구도 그걸 바꿀 수 없어요. 윤서진과 준영이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비밀이나 거짓으로 얽혀 있지 않았어요. 그것은 진정한 사랑과 선택으로 맺어진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준영아,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이 있어. 윤서진이 미소 지었어요. 강민혁 씨가 의식을 되찾았어.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어. 정말요? 응. 그는 자신과 박화영의 모든 범죄를 인정했어. 한소연 여사의 살인, 시아버님의 독살, 그리고 윤서진이 잠시 망설였다가 계속했습니다. 그는 또한 내가 자신과 박화영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나를 속여 내 어머니로 만든 것도 인정했어. 준영이는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박화영은 자신의 아들인 강민혁과 아이를 가졌지만 그것을 공개할 수 없었어. 그래서 그들은 나를 이용했지. 강민혁이 나와 결혼하게 하고 내가 그들의 아이를 키우게 한 거야. 준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내 존재 자체가 거짓이었던 거예요? 아니, 준영아. 윤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 존재는 거짓이 아니야. 너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야. 어떻게 태어났든 그것은 내 가치를 결정하지 않아. 준영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직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윤서진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에게 힘이 되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준영이가 물었습니다. 박화영은 살인, 살인미수,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기소됐어. 그녀는 평생 감옥에서 보내게 될 거야. 윤서진이 설명했어요. 강민혁은 공범으로 기소됐지만 자백과 협조로 형량이 줄어들 수 있어. 그리고 우리는요? 윤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새로 시작할 거야, 준영아.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으니 우리는 진정한 가족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준영이도 미소 지었어요. 그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상처받았지만 희망도 느꼈습니다. 그들은 이제 거짓과 비밀 없이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병실에서 윤태준이 방문했습니다. 그는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김 비서의 유가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됐어.
윤태준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지연 씨는 안전하게 해외에 정착했고 그녀도 조만간 증언을 위해 돌아올 거야. 다행이네요. 윤서진이 안도했어요. 그리고 누나 기억해? 누나가 유산한 아이를 위한 재단? 윤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잃은 아이를 위해 재단을 세우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됐어. 박화영의 자산 중 상당 부분이 그 재단으로 기부될 예정이야. 새생명재단이라는 이름으로 학대받는 아이들과 싱글맘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할 거야. 윤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잃은 아이를 위한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태준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첼로 악보였어요. 누나의 복귀 공연을 위한 악보야. 서울 필하모닉에서 누나를 초청했어. 3달 후에 공연이 있어. 윤서진은 놀라움과 기쁨에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첼로 연주자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오빠. 윤서진이 감격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나 아니라 준영이한테 고마워해야 해. 윤태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 아이가 필하모닉 단장에게 직접 연락해서 누나의 이야기를 했거든. 윤서진은 놀라서 준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준영아, 정말이니? 준영이는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첼로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어릴 때 동영상으로만 봤거든요. 윤서진은 감동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꼭 안았어요. 고마워, 준영아. 정말 고마워. 3달 후 서울예술이전당 콘서트홀. 객석은 관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윤서진은 무대 뒤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녀는 오래된 친구처럼 첼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긴장돼요? 준영이가 그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 건강해 보였어요. 조금. 윤서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긴장감이야. 엄마는 최고예요. 모두가 엄마의 연주에 감동할 거예요. 준영이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윤서진은 아들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무대에 설 준비가 되었어요. 5분 후 시작합니다. 스태프가 알려주었습니다. 윤서진은 마지막으로 거울을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에는 자신감과 평화가 깃들어 있었고 미소는 진실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유로웠어요. 과거의 속박에서, 거짓에서, 그리고 두려움에서 해방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윤서진은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무대로 걸어 나갔어요.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콘서트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서진은 우아하게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그녀는 첼로를 품에 안고 활을 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윤서진은 연주를 시작했어요. 그녀가 선택한 곡은 바흐의 첼로 모음곡 1번이었습니다. 아름답고 명상적인 선율이 홀 전체를 채웠어요. 윤서진은 자신의 모든 감정을 음악에 담았습니다. 슬픔과 상실, 그리고 이제는 희망과 새로운 시작까지. 그녀의 연주는 그녀 자신의 여정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객석 맨 앞줄에는 준영이와 윤태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가득했어요. 윤서진은 연주하면서 그들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마지막 음이 홀 안에 울려 퍼질 때 윤서진은 눈을 감았어요. 그녀는 완전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끝에는 자유와 진실이 있었어요. 연주가 끝나자 관객들은 일제히 일어나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윤서진은 일어서서 인사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윤서진은 준영이와 윤태준과 함께 나왔습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었어요. 혈연보다 더 강한 유대로 맺어진 가족. 이제 어디로 갈까요? 준영이가 물었습니다. 윤서진은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별들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디든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어, 준영아. 이제 우리는 자유로우니까. 세 사람은 손을 잡고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그들 앞에는 새로운 시작과 희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윤서진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쓰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악의 만찬은 끝났어. 윤서진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축제가 시작될 차례야. 그녀는 밤하늘의 별 중 하나가 유독 밝게 빛나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은 마치 그녀가 잃은 아이가 보내는 축복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구나. 윤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었어. 그렇게 윤서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자신만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강인한 여성으로서의 삶이었습니다.